여군년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앉아있는 거야? 국방부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여군년은 저 뒤로 꺼져. 육군 준장이 낯선 여군. 소장의 전투화를 구두로 밀치며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모욕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5분 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과연 이 강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28보병사단 사령부 강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태풍부대 창설 기념식을 앞두고 수백 명의 장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강당 안은 이미 전투복을 입은 영관급 장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대령 진급을 앞둔 중령들은 서로 명함을 교환하며 인맥을 다지느라 분주했다. 계급장의 무궁화가 빛나는 대령들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었다. 그들은 오늘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각자의 추측을 늘어놓았다. 맨 앞줄 귀빈석 가장자리에 한 여성이 단정하게 정좌하고 있었다. 그녀는 갓 다림질한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별 2개가 선명하게 새겨진 금색 소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외모는 너무나 젊어 보였다. 주변의 대령들은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행정장교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어떤 대령은 저렇게 젊은 여군이 어떻게 소장까지 달았을까 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곧 다시 옆 동료와 대화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희강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전설적인 전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북한 핵시설 정찰 작전에서 홀로 적진을 돌파하여 핵심 정보를 빼낸 일화는 군 내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시리아 내전 지역에서 인질로 잡힌 한국인을 구출한 작전에서도 그녀는 선봉에 섰다. 그 공로로 화랑무 공훈장을 받았지만 특수부대의 특성상 그녀의 얼굴과 이름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역대 최연소 소장으로 발탁되어 제28보병사단장으로 부임하게 된 그녀였지만 이 취임식 전까지 잠행 중이었기에 사단 내에서 그녀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서희강은 강당을 둘러보았다. 장교들의 표정에서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것이 느껴졌다. 새로운 사단장이 어떤 사람일지 자신의 보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앞을 응시하며 단정한 자세를 유지했다.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그녀에게 이런 대규모 행사장의 긴장감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생사가 오가는 작전 현장에 비하면 말이다. 강당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교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강당 문이 열리며 한 남성 장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는 제28보병사단 제82보병여단장 독고철 준장이었다. 어깨에 별 하나가 빛나는 준장 계급장을 단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었다. 보병학교 교관, 육군본부 작전참모, 연대장을 거쳐 45의 젊은 나이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그의 이력만 보면 차기 사단장 후보감이었다. 하지만 독고철의 실제 모습은 이력서와는 달랐다. 그는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고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했다. 여단 내에서는 그를 폭군이라고 불렀다. 부하 대대장들은 그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했고 중대장급 장교들은 그와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독고철은 자신의 명령이 곧 법이라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질책을 퍼부었다. 그의 모욕적인 언사는 이미 사단 내에서 문제가 되어 몇 차례 익명 제보가 들어왔지만
그때마다 그의 빽빽한 인맥이 그를 보호했다. 독고철은 강당 안을 둘러보며 자신이 평소 앉던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자신이 늘 앉던 그 자리, 귀빈석 맨 앞줄 가장자리에 낯선 여군 장성이 앉아 있었다. 독고철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소장 계급장을 달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구인가? 국방부에서 온 감찰관인가? 아니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누군가인가?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여군 장성 중에 저렇게 젊은 사람은 없었다. 독고철은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대위를 불렀다. 김대위는 30대 초반의 성실한 장교로 여단장의 비서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다이아몬드 3개의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독고철이 턱짓으로 서희강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자리 비우게 해. 김대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 자리는 귀빈석이었고 소장 계급장을 단 분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하지만 독고철 준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었다. 김대위는 조심스럽게 서희강에게 다가갔다. 그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말했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여단장님께서 평소 사용하시던 자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희강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정면만을 응시했다. 그녀는 마치 김대위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김대위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소장님, 저쪽 자리도 괜찮습니다. 이동해 주시면. 서희강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떤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김대위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뒤를 돌아보니 독고철 준장이 환한 표정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독고철은 참을성이 바닥났다. 그는 직접 서희강에게 다가갔다. 주변의 대령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독고철은 서희강 바로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구두 끝으로 서희강의 전투화를 밀듯이 건드렸다. 한 번, 두 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다. 어이 소장.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앉아 있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저 뒤로 가. 강당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수백 명의 장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독고철은 서희강이 여전히 반응이 없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욕설을 섞어가며 그녀를 모욕하기 시작했다. 여기가 내 놀이터냐? 아, 국방부에서 왔어? 그래서 뭐? 여기는 야전이야, 야전. 책상머리에서 서류나 보던 것들이 여기 와서 설치면 안 돼. 주변의 참모 대령들은 독고철의 기세에 눌려 어색하게 웃으며 방관했다.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다. 독고철 준장의 비위를 거스르면 자신의 보직에 영향이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서희강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표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독고철은 한술 더 떴다. 그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강당 안은 정적으로 가득 찼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강당 뒤쪽에서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 애국가 전주가 장엄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행사가 시작되는 신호였다. 사회를 맡은 사단 인사참모 대령이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제28보병사단 신임 사단장 서희강 소장님의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에 앞서 신임 사단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순간 강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독고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다. 주변의 대령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저 젊은 여군 소장이 바로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이라는 말인가.
서희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독고철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다져진 서늘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단련된 그 눈빛 앞에서 독고철은 얼어붙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희강은 굳어버린 독고철을 지나쳐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당당했다. 전투화가 강당 바닥을 밟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수백 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서희강은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단상에서 강당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독고철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앞으로 향했다. 독고철은 그 자리에 굳어서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방금 전 자신이 한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에게, 그것도 자신의 상관에게 그런 모욕을 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주변 대령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독고철은 자신의 군 생활이 이 순간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독고철 준장이 제82보병 여단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1년 6개월이 되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단은 공포 정치의 현장으로 변했다. 독고철은 육군사관학교 39기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의 졸업 당시 성적은 전 과목 평균 95점 이상이었고 체력 검정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소위로 임관한 후 그는 GOP 소대장, 사단 작전과 육군본부 작전 참모를 거치며 탄탄한 이력을 쌓았다. 중령 시절에는 최전방 연대장으로 복무하며 사단 최우수 연대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그의 승진 속도는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빨랐다. 하지만 독고철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고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에게 부하는 자신의 실적을 쌓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연대장 시절 그는 혹독한 훈련으로 부대원들을 몰아붙였다. 한겨울에도 새벽 체력 단련을 강행했고 조금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가차없이 질책을 퍼부었다. 연대 내에서 자살 시도가 2건 발생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병사가 급증했다. 하지만 부대 평가 점수만은 높았다. 그리고 그것이 독고철에게는 전부였다. 준장으로 진급한 후 독고철의 오만함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어깨에 별 하나를 달자마자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믿었다. 여단장실에는 그의 화려한 경력이 액자로 걸려 있었다. 육사 수석 졸업 증서, 우수 연대장 표창, 각종 훈장과 포상. 그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선택받은 엘리트라는 확신에 차올랐다. 여단 참모들은 독고철과의 회의 시간을 두려워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사소한 오타라도 발견하면 참모를 호되게 꾸짖었다. 한 번은 작전 참모 중령이 지도상에 좌표를 하나 잘못 표시했다가 전 참모진이 보는 앞에서 30분간 질책을 들어야 했다. 독고철은 그때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전쟁 나면 우리 여단 전체가 죽는다는 거 모르나? 중령 달고도 이 모양이야? 그 중령은 다음 날 사표를 냈다. 20년 군 생활의 끝이었다. 독고철은 그 소식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실력 없는 자가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며 만족해했다. 여단 예하 대대장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다. 독고철은 매주 월요일 아침 대대장 회의를 열었다. 그 회의는 보통 3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독고철은 각 대대의 훈련 결과, 장비 가동률, 심지어 병사 식당의 잔반량까지 일일이 따졌다. 기준에 미달하는 대대장은 가차없이 질책당했다. 회의실을 나서는 대대장들의 얼굴은 늘 창백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고철의 분노를 자주 샀던 사람은 제3대 대장 박중령이었다. 박중령은 학군 출신으로 현장에서 뼈가 굵은 군인이었다.
그는 병사들을 아끼고 현실적인 훈련을 중시했다. 하지만 그것이 독고철의 눈에는 나약함으로 비쳤다. 독고철은 박중령을 회의 때마다 표적으로 삼았다. 박중령, 당신 대대 사격 평균 점수가 여단 최하위네. 이게 대대장이 할 짓인가? 여단장님, 탄약 배당량이 부족해서 충분한 사전 훈련이. 변명하지 마. 탄약이 부족하면 자세 훈련이라도 철저히 시키면 되잖아. 결국 당신이 무능한 거야. 박중령은 그 자리에서 모욕을 참아야 했다. 무궁화 2개를 단 중령이 별 하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중령은 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예편 신청을 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고철의 괴롭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독고철의 만행은 장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여단 순시를 나갈 때면 병사들에게도 가혹했다. 한 번은 GOP 소초를 방문했을 때 일이었다. 당시는 혹한기였고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독고철은 병사들의 동계 복장 상태를 점검하다가 한 병사의 방한화가 제대로 손질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소초장인 하사를 호되게 질책했다. 이게 뭐야? 전방 경계 근무 서는 병사가 이런 식이면 되겠어?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줄 아나? 당장 전 소초원 집합시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장비 점검 재실시해. 영하의 날씨에 병사들은 야외에서 1시간 동안 서서 장비를 재점검해야 했다. 그날 밤 2명의 병사가 동상으로 의무대에 실려갔다. 독고철은 그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군기가 바로 잡혔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여단 내부에서는 독고철에 대한 불만이 끌어올랐다. 누군가 익명으로 국방부 신문고에 제보했다. 감찰이 나왔지만 독고철은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그의 인맥이 작동했다. 육군사관학교 동기 중 한 명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 근무하고 있었고 또 다른 동기는 국방부 감찰관실에 있었다. 감찰 결과는 단순 경고로 마무리되었다. 독고철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오늘도 독고철은 자신만만했다.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 사단장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단의 우수한 훈련 성적과 높은 전투 준비 태세를 앞세워 사단장의 신임을 얻을 자신이 있었다. 어쩌면 다음 사단장 자리는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마저 있었다. 독고철은 강당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대령들이 자신을 보고 경례를 했다. 그는 가볍게 답례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귀빈석 맨 앞줄, 그가 늘 앉던 그 자리. 그런데 이상했다. 낯선 여군 장성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독고철은 순간 당혹스러웠다. 소장 계급장을 단 저 여자는 누구인가? 국방부에서 온 인사참모인가? 아니면 감찰관인가? 하지만 독고철이 알고 있는 여군 장성 중에 저렇게 젊은 사람은 없었다. 그는 짜증이 났다. 자신이 늘 앉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더구나 상대가 여군이라는 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독고철은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대위를 불렀다. 김대위는 32의 성실한 장교였다. 그는 어깨에 다이아몬드 3개의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독고철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저 자리 비우게 해. 빨리. 김대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상대는 소장이었다. 준장인 여단장보다 한 계급 높은 장성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요청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하지만 독고철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김대위는 최대한 공손하게 다가가 양해를 구했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여단장님께서 평소 사용하시던 자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희강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마치 김대위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김대위는 당황했다. 그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장님, 혹시 제 말씀이... 서희강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김대위는 식은땀이 났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독고철이 환한 얼굴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김대위는 다시 서희강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독고철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그는 직접 서희강에게 다가갔다. 주변의 대령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무궁화 3개를 단 대령들조차 숨을 죽였다. 독고철은 서희강 바로 앞에 섰다. 소장님, 여기는 제 자리입니다. 이동해 주시죠. 서희강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독고철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자신의 요구가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리고 자신의 구두 끝으로 서희강의 전투화를 건드렸다. 1번, 2번. 어이, 듣고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버티고 앉아 있는 거야? 주변 대령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건 명백한 월권이었다. 아무리 자리 문제라지만 준장이 소장에게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군 예절에 어긋났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독고철 준장의 성과를 아는 이들은 괜히 나섰다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독고철은 서희강의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욱 거만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좋은 말로 할 때 저 뒤로 가. 국방부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여기는 야전이야. 책상머리에서 서류나 보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설치면 안 돼. 그는 욕설을 섞어가며 서희강을 모욕하기 시작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당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장교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독고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뭐야, 벙어리야? 대답은 해야지. 아, 국방부 고위층 줄이라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 거야? 주변의 일부 대령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독고철의 비위를 맞추려는 아부였다. 김대위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볼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았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서희강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단련된 그 눈빛. 생사의 기로에서 적과 마주했을 때의 그 침착함. 독고철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때 강당 뒤쪽에서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애국가 전주였다. 행사가 시작되는 신호였다. 사단 인사참모 대령이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제28보병사단 신임 사단장 서희강 소장님의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순간 독고철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금 자신이 모욕한 그 여군 소장이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이라는 말인가? 자신의 직속 상관이라는 말인가? 독고철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주변 대령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어떤 만족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평소 독고철에게 시달렸던 이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김대위는 창백한 얼굴로 독고철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단장의 군 생활이 이 순간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독고철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앞쪽에 집중되었다. 수백 명의 장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독고철 준장과 낯선 여군 소장 사이에 벌어지는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을 강당 뒷좌석에 앉은 소령급 장교들은 고개를 쭉 빼고 상황을 살폈다. 무궁화 한 개를 단 소령들은 이런 고위급 장성들 사이의 갈등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처음이었다.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흥분이 교차했다. 중간 줄에 앉은 대령들의 반응은 달랐다. 그들은 무궁화 3개의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독고철 준장과 같은 육사 출신들도 꽤 있었다. 평소 독고철의 횡포를 잘 알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여단장의 편을 들자니 상황이 이상했고 그렇다고 낯선 여군 소장의 편을 들기도 애매했다. 그저 입을 다물고 지켜볼 뿐이었다. 맨 앞줄 귀빈석의 대령들은 더욱 난처했다. 그들은 독고철과 불과 2~3m 거리에 앉아 있었다. 독고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그가 내뱉는 모욕적인 말들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었다. 사단 작전 참모 대령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상황이었다. 준장이 소장에게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군 기강에 어긋났다. 하지만 그 역시 나서지 못했다. 자칫 독고철의 미움을 사면 자신의 보직에도 영향이 있을 터였다. 사단 정보참모 대령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를 남겼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다. 그는 독고철이라는 인물의 오만함을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다. 작전 회의 때마다 다른 참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우기는 그였다.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킬 줄 알았다. 독고철은 서희강이 여전히 반응이 없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저 여군 소장이 국방부에서 왔든 육군본부에서 왔든 결국 자신의 기세에 눌려 자리를 비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서희강의 얼굴이 불과 30cm 앞에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별을 달고 있으니 군대가 이 모양이야. 실전 경험도 없으면서 책상에서 서류나 검토하던 사람이 별을 달았다고 여기서 설치면 안 되지. 독고철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여군 장성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전투부대를 지휘해 본 적 없는 이들이 무슨 별이냐는 생각이었다. 그의 육사 동기 중에도 여군이 몇 명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동등한 군인으로 대우한 적이 없었다. 그저 행정 보직을 맡는 보조 인력 정도로 여겼다. 주변의 참모 대령들 중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다. 독고철의 비위를 맞추려는 아첨이었다. 그들 역시 평소 독고철에게 시달렸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의 편에 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사단 군수참모 대령이 옆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여자 소장이 누군지 아나? 글쎄 국방부 쪽 인사 아닐까? 얼굴이 낯선데. 독고 여단장도 참 대담하긴 해. 저렇게까지 밀어붙이다니. 그들의 대화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졌다. 독고철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방관을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28사단의 현실이었다. 계급이 인격을 지배하고 힘있는 자의 횡포가 용인되는 곳. 김대위는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다이아몬드 3개의 대위 계급장을 단지 5년이 된 젊은 장교였다. 그의 군 생활 동안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준장이 소장에게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여단장실에서 독고철의 비서로 일하며 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오늘 독고철은 선을 넘었다. 김대위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자신이 이 상황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랐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신은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할 생각이었다. 그는 이미 독고철 밑에서 일하는 것이 지겨웠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긴장해야 했고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호되게 질책당했다. 다른 부대로 전복하고 싶었지만 독고철이 허락하지 않았다. 쓸만한 비서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강당 뒤편에서는 또 다른 소란이 일고 있었다. 대위급 장교들이 웅성거리며 상황을 논평했다. 다이아몬드 3개를 단 대위들은 고위급 장성들의 세계를 잘 몰랐다. 그들에게는 준장도 소장도 모두 아득히 먼 존재였다. 한 대위가 옆 동료에게 물었다. 저 여군 소장 누구야? 국방부 사람인가? 모르겠어. 처음 보는데. 근데 독고 여단장 왜 저래? 저 자리가 원래 여단장 자리였나 봐. 근데 좀 심한 거 아냐?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강당 전체가 술렁였다. 이 이상한 대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두가 혼란스러워했다. 독고철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섞어가며 서희강을 모욕했다. 그의 말은 점점 더 저속해졌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절다는 이유로,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는 서희강을 깎아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곳곳에 울려 퍼졌다. 이제 뒷좌석의 장교들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서희강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다. 마치 호수의 수면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적진을 홀로 침투할 때의 그 집중력. 인질 구출 작전에서 테러리스트와 대치할 때의 그 냉철함. 생사의 갈림길에서 단련된 정신력. 서희강은 독고철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기억했다. 그의 표정, 어조, 몸짓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저장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모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28사단 전체의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계급이 인격을 짓밟고 권력이 정의를 무시하는 현장. 그녀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 이곳에 왔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독고철의 모욕은 계속되었고 주변 장교들의 방관도 이어졌다. 강당은 기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고 누군가는 더 큰 사건이 터지기를 기대했다. 바로 그때였다. 강당 뒤쪽에서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애국가 전주였다. 웅장하고 장엄한 선율이 강당을 가득 채웠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독고철은 그제야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깨달았다. 그는 서희강과의 대치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시간 감각을 잃었던 것이다. 사단 인사참모 최 대령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무궁화 3개의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았다. 최 대령은 마이크를 잡으며 강당을 둘러보았다. 앞쪽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그는 예정된 멘트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제28보병사단 신임 사단장 서희강 소장님의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군악대의 연주조차 희미하게 들렸다. 독고철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그의 안색이 흑빛으로, 아니 재빛으로 변했다. 입이 벌어졌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서희강 소장, 신임 사단장. 그 두 단어가 독고철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모욕했던 그 여군 소장이 바로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이라는 말인가? 자신의 직속 상관이라는 말인가? 사단의 모든 병력을 지휘하는 사단장이라는 말인가? 독고철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손이 떨렸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방금 전까지의 그 오만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단지 한 가지 사실만이 명확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것. 주변 대령들의 반응도 극적이었다.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서희강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저 낯선 여군 소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단장이었다. 그들의 최고 지휘관이었다. 사단 작전 참모 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다. 군수 참모 대령은 헛기침을 했다. 정보 참모 대령은 계속 휴대전화에 메모를 입력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빠짐없이 기록하면서 앞줄에 앉았던 다른 장교들도 긴장했다. 그들 중 일부는 독고철의 모욕에 동조하며 웃었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워했다. 새 사단장의 첫인상이 최악이었다. 그것도 자신들이 방관하는 가운데 김대위는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독고철 준장의 비서였다. 여단장이 파멸하면 자신도 영향을 받을 것이었다. 그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다. 이제 독고철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강당 뒤쪽의 소령과 대위들도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여단장이 사단장에게 저런 짓을 했다는 말인가? 일부는 독고철을 동정했고 일부는 통쾌해했다. 평소 독고철의 횡포에 시달렸던 이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서희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다. 급하거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독고철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없이 적과 대치하며 단련된 그 눈빛.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얻은 담대함이 서려 있었다. 독고철은 그 눈빛을 마주하고는 더욱 위축되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사람은 자신과 다른 차원의 군인이라는 것을, 저 눈빛은 생사의 현장에서 단련된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아무리 육사 출신이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도 실전 경험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희강은 독고철을 지나쳐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당당했다. 전투화가 강당 바닥을 밟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수백 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서희강을 따라갔다. 서희강은 단상으로 향했다. 계단을 하나씩 올랐다. 그리고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는 강당을 내려다보았다. 수백 명의 장교들, 28사단의 핵심 인력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 호기심, 두려움,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서희강의 시선이 독고철에게 잠시 머물렀다. 독고철은 그 자리에 굳어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했다. 서희강은 다시 전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차갑고 단호한 어떤 결의가 담긴 미소였다. 28사단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 단상에 선 서희강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원고를 꺼내지 않았다. 준비된 취임사 따위는 필요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목격한 것, 그것이 바로 28사단의 현주소였기 때문이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수백 명의 장교들이 숨을 죽이고 새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서희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또렷한 발성이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야간 침투 작전 시 무전으로 단련된 목소리였다. 나는 오늘 이 사단에서 계급이 인격을 지배하는 추악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강당이 술렁였다. 장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새 사단장의 취임사치고는 너무나 이례적인 시작이었다. 보통은 부대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칭송하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서이강은 그런 관례를 무시했다. 제28보병사단 태풍부대는 6.25 전쟁 당시 춘천 전투에서 북한군 제2군단을 저지하며 혁혁한 전공을 세운 부대입니다.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역사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서이강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의 시선이 독고철에게 향했다. 독고철은 여전히 앞줄에 굳어선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부하를 소모품으로 여기고 동료를 멸시하며 계급장을 무기로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자가 별을 달고 있었습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였다. 이번에는 더 크게. 서이강이 독고철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장교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방금 전 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나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사장교 출신입니다. 하지만 707 특수임무단에서 15년간 복무하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북한 핵시설 정찰 작전, 해외 인질 구출 작전, 대테러 작전. 나는 사선을 넘나들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서이강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군인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었다. 군인의 가치는 출신이나 인맥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별을 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겠다는 각오입니다. 부하의 목숨을 책임지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앞줄의 대령들이 자세를 바로 했다. 무궁화 3개를 단 그들도 서이강의 말에 숙연해졌다. 사단 작전 참모 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이구나 하고. 하지만 어떤 이는 별을 권력으로 착각합니다. 부하를 함부로 대하고 자신보다 계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모욕합니다. 그런 자에게 별을 달아준 국가의 기대가 아깝습니다. 서이강의 시선이 다시 한번 독고철을 향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날카롭게. 독고철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그녀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별 하나를 단 준장의 어깨가. 나는 오늘부터 이 사단의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맥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부하를 존중하고 동료를 신뢰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인정받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뒷좌석의 소령들이 먼저 손뼉을 쳤다. 무궁화 1개를 단 그들은 평소 독고철의 횡포에 시달렸던 이들이었다. 이어서 중간 좌석의 중령들도 박수를 쳤다. 무궁화 2개를 단 중령들도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앞줄의 대령들도 박수에 동참했다.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독고철만 박수를 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옆에 선 김대위도 박수를 치지 못했다. 여단장의 비서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다이아몬드 3개를 단 그는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서이강은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지금부터 이 사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첫 번째 조치로 방금 전 내가 목격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계급장을 이용해 타인을 모욕한 자는 그 계급장을 달 자격이 없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이강이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장교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제82보병 여단장 독고철 준장. 서희강이 독고철의 이름을 불렀다. 명확하고 단호하게. 독고철의 몸이 움찔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희강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독고철 준장은 취임식 직전 상급 지휘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기본 품위를 저버린 행위이며 장성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나는 즉시 육군본부 감찰실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독고철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옆에 있던 김 대위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다. 독고철의 얼굴은 이제 재가 아니라 흙빛이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강당의 장교들은 충격에 빠졌다. 새 사단장이 취임식 자리에서, 그것도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단장을 공개적으로 징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다. 보통은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서희강은 달랐다. 여러분, 서희강이 다시 전체를 향해 말했다. 나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위를 약속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즉시 바로잡고 공이 있으면 제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계급이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장병을 동등하게 대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것이고 앞으로 이 사단에서 실천할 것입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더 크고 열렬했다. 장교들은 진심으로 박수를 쳤다. 변화에 대한 기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긴 박수였다. 취임식이 끝난 후 서희강은 즉시 사단 장실로 향했다. 그녀를 따라온 것은 사단 참모들이었다. 작전참모, 인사참모, 정보참모, 군수참모. 무궁화 3개를 단 대령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뒤따랐다. 사단장실에 도착한 서희강은 곧바로 인사참모에게 지시했다. 최 대령, 육군본부 감찰실에 연락하십시오. 독고철 준장의 행위에 대한 정식 감찰을 요청합니다. 오늘 목격한 장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과거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인사참모 최 대령이 경례를 하고 물러났다. 그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드디어 독고철의 횡포가 끝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었다. 서희강은 작전 참모에게도 지시했다. 작전 참모 82여단의 지휘 체계를 점검하십시오. 여단장 부재 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십시오. 여단 부여단장이 임시로 지휘를 맡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작전 참모도 경례를 하고 나갔다. 사단장실에는 서희강과 정보참모, 군수참모만 남았다. 1시간 후 사단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인사참모 최 대령이 들어왔다. 사단장님,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내일 오전 감찰관을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동시에 독고철 준장에게 대기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육군본부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다. 그날 저녁 독고철은 여단장 숙소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식욕이 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방금 전까지 자신은 차기 사단장 후보였다. 승승장구하는 장성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독고철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단지 자리 하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밤 11시 독고철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온 전화였다. 독고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독고철 준장,
내일 오전 10시까지 육군본부 감찰실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독고철은 힘없이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별 하나를 단 지 2년. 그 짧은 시간이 그의 전부를 앗아갔다. 다음 날 아침 독고철은 육군본부로 향했다. 감찰실에서의 조사는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취임식에 참석했던 장교들의 증언, 과거 부하들의 진술, 익명 제보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독고철의 만행은 어제만의 일이 아니었다. 1년 6개월간 계속되어 온 조직적 폭력이었다.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결과는 보직 해임 및 강등 심사였다. 독고철은 82여단 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육군본부 대기 발령을 받았다. 이는 사실상 전역 수순이었다. 그의 군 생활 25년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독고철이 여단을 떠나던 날 그는 마지막으로 서이강 사단장을 찾아갔다. 그는 사단장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문이 열렸고 서이강이 나왔다. 독고철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서이강은 독고철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다. 독고철 준장. 군인의 명예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25년간 별을 향해 달려왔지만 정작 별의 무게가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별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것을 이제라도 배우십시오. 독고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경례를 했다. 서이강은 답례를 하지 않았다. 독고철은 고개를 숙인 채 사단장실을 떠났다. 복도를 걸으며 독고철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부하들의 신뢰, 동료들의 존경,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명예. 별 하나가 전부가 아니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별을 어떻게 달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켜냈느냐였다. 28사단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서이강이라는 사단장 아래서 계급이 아니라 실력으로, 권위가 아니라 존중으로 움직이는 부대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별의 진짜 무게였다. 독고철 준장이 28사단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사단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서이강 사단장이 부임한 후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회의 문화였다. 예전에는 참모회의가 일방적인 지시와 질책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토론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사단 참모회의가 열렸다. 작전참모, 인사참모, 정보참모, 군수참모가 모두 참석했다. 무궁화 3개를 단 대령들이었다. 서이강은 회의 테이블의 상석이 아니라 측면에 앉았다. 그녀는 참모들과 같은 높이에서 대화하고 싶어 했다. 이번 주 훈련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작전 참모 대령이 서류를 펼쳤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아직 새 사단장의 스타일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다. 독고철 시절에는 보고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호되게 질책당했기 때문이다. 82여단은 이번 주 화수목 3일간 GOP 전술 훈련을 실시합니다. 81여단은 사격장에서 소총 사격과 수류탄 투척 훈련을, 83여단은 화생방 훈련을 진행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작전 참모. 서이강이 말을 끊었다. 작전 참모는 순간 긴장했다. 그러나 서이강의 다음 말은 의외였다. 각 여단별 훈련 성과를 수치로만 평가하지 마십시오. 병사들이 실제로 무엇을 배웠는지, 전투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점수보다 실질적인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사단장님. 작전 참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질책이 아니라 조언이었다.
서희강의 지휘 방식은 독고철과 완전히 달랐다. 회의가 끝난 후 서희강은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별 2개를 단 소장이었지만 사단장실에만 앉아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완전 군장을 했다. 전투모, 방탄복, 수통, 탄입대. 총 25kg의 장비를 착용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그녀가 늘 메고 다니던 무게였다. 사단장님 어디 가십니까? 인사참모 최 대령이 놀라며 물었다. 사단장이 완전 군장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82여단 GOP 훈련 현장에 가봐야죠. 직접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아니요, 최 대령은 사단에 남아서 업무를 보십시오. 나는 작전 참모와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서희강은 작전 참모와 함께 지프차에 올랐다. 그들은 연천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달렸다. 82여단의 훈련장은 사단 사령부에서 차로 40분 거리였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병사들이 전술 훈련 중이었다. 중대장인 한 대위가 병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다이아몬드 3개를 단 그는 이제 막 대위로 진급한 젊은 장교였다. 그는 서희강 사단장이 도착한 것을 보고 황급히 경례를 했다. 82여단 2대대 3중대장 한민수 대위 사단장님께 경례. 편하게 하십시오. 훈련 계속하세요. 서희강은 가볍게 답례하고 훈련장 가장자리에 섰다. 그녀는 병사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다. 병사들은 GOP 철책선 돌파 훈련을 하고 있었다. 적의 침투로를 차단하고 역습하는 시나리오였다. 훈련을 지켜보던 서희강이 입을 열었다. 한 대위, 잠깐 훈련을 멈추십시오. 훈련 중지. 한 대위가 호각을 불었다. 병사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희강을 바라보았다. 별 2개를 단 사단장이 직접 훈련장에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서희강은 병사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한 병사의 전투복을 살폈다. 단추가 하나 풀어져 있었다. 이름이? 이등병 김철수입니다, 사단장님. 김이병 전투복 단추가 풀어져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단추 하나 때문에 장비가 걸릴 수 있고 그것이 1초의 지체를 만들고 그 1초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죄송합니다. 김이병이 황급히 단추를 채웠다. 그러나 서희강의 말투에는 질책이 아니라 당부가 담겨 있었다.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전투복 하나하나가 당신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소중히 다루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서희강은 다시 한 대위에게 돌아왔다. 한 대위, 병사들의 동작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언하겠습니다. 적 침투로 차단 훈련에서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빨리 움직이다가 실수하면 아군이 다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도록 지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한 대위는 감격했다. 독고철 여단장 시절에는 훈련 현장에 장성이 오면 긴장하고 두려웠다.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호되게 질책당했다. 하지만 서희강 사단장은 달랐다. 그녀는 질책 대신 조언을 했고 위협 대신 격려를 했다. 서희강은 그날 오후 내내 훈련장에 머물렀다. 그녀는 병사들과 함께 참호를 파고 철책선을 넘고 전술 기동을 했다. 별 2개를 단 소장이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에 병사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감동했다. 저녁 무렵 서희강은 병사들과 함께 야전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그녀는 병사들이 먹는 똑같은 전투 식량을 먹었다. 특별한 대접을 거부했다. 맛이 어떻습니까? 서희강이 옆에 앉은 병사에게 물었다. 그 병사는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사단장님. 솔직히 말하십시오.
나는 병사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병은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좀 짭니다. 국이 너무 짜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솔직한 의견을 말해줘서. 서희강은 메모장에 그 내용을 적었다. 다음 날 그녀는 군수 참모에게 지시했다. 야전 식당의 간 조절을 개선하라고. 군수 참모 대령은 즉시 조치했다. 급양병들에게 재교육을 실시하고 식단표를 재검토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28사단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병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알았다. 사단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독고철이 군림하던 시절의 공포 정치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28사단은 계급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이 되었다. 능력 있는 장교는 출신과 관계없이 중요한 보직을 맡았다. 학군 출신 중령이 여단 작전 참모가 되었고 학사장교 출신 소령이 대대장으로 발탁되었다. 과거 독고철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단과 대대 단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대대장 회의는 더 이상 일방적인 질책의 시간이 아니었다. 각 대대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되었다. 중령들은 무궁화 2개를 단 자신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꼈다. 3개월이 지났다. 28사단의 전투 준비 태세는 크게 향상되었다.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갔고 장교들의 사명감이 되살아났다. 육군본부의 평가에서 28사단은 전방 사단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희강은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공을 현장의 장병들에게 돌렸다. 한편 독고철은 경기도 여주의 육군 야전교육대에서 교관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그는 강등 처분을 받아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별 하나에서 무궁화 3개로.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처음 몇 주는 분노와 자괴감으로 괴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고철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야전 교육대에서 그는 신임 소위들을 가르쳤다. 다이아몬드 하나를 단 젊은 장교들. 그들의 눈빛은 순수했고 열정으로 가득했다. 독고철은 그들을 보며 자신의 소위 시절을 떠올렸다. 자신도 한때는 저렇게 순수했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독고철은 교육생 소위 한 명과 대화를 나누었다. 교관님, 좋은 지휘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젊은 소위가 진지하게 물었다. 독고철은 잠시 생각했다. 예전에 그였다면 권위와 엄격함을 강조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부하를 존중하십시오.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당신이 다이아몬드 하나를 달았다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독고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젊은 소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새겼다. 그날 밤 독고철은 자신의 숙소에서 서희강 사단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군인의 명예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 별의 무게를 깨달으라는 그 말. 독고철은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독고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북쪽 하늘이 보였다. 그곳 어딘가에 28사단이 있었다. 서희강 사단장과 그녀의 지휘를 받는 장병들이. 독고철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자신이 망쳤던 그 부대가 이제는 진정한 전우회로 뭉쳐진 부대가 되기를. 한편 연천의 28사단 사령부에서는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희강 사단장은 이른 아침 사단 지휘소에 나와 북한군 동향을 점검했다. 정보참모 대령이 최신 정보를 보고했다. 사단장님, 어젯밤 비무장지대에서 특이 동향은 없었습니다. 적의 전방 부대 움직임도 정상 범위 내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평시에 대비하지 않으면 전시에 후회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희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너머에 휴전선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최전방.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의 상처.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28사단 태풍 부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강한 부대가 되었다. 권위가 아니라 신뢰로, 공포가 아니라 존중으로 단결된 부대. 서희강이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사단장실로 돌아온 서희강은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 연병장으로 향했다. 병사들이 아침 점호를 받고 있었다. 그들의 구령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하나, 둘, 셋, 넷. 힘차고 생기 넘치는 목소리였다. 서희강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서로를 신뢰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부대. 계급장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중받는 곳. 저녁이 되자 서희강은 다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연병장으로 나갔다. 그녀는 병사들과 함께 저녁 체력 단련을 했다. 별 2개를 단 소장이 일반 병사들과 함께 구보를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턱걸이를 했다. 병사들은 그런 사단장을 보며 더욱 열심히 훈련했다. 그녀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짜 리더십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28사단 사령부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하지만 작전 상황실의 불빛만은 밤새도록 켜져 있었다. 당직 장교들이 북한군 동향을 24시간 감시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연천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수없이 많은 별들. 그중 어떤 별은 밝게 빛났고 어떤 별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하지만 모든 별은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했다. 28사단의 장병들도 마찬가지였다. 소장에서 이등병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대한민국 최전방 태풍 부대는 이제 진정한 전우회로 뭉친 무적의 사단으로 거듭났다. 그들은 북녘을 향해 매섭게 응시하고 있었다. 언제든 조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28사단의 새로운 모습이었고 서희강 사단장이 만들어낸 변화였다. 별의 진정한 무게를 아는 지휘관 아래서 부대는 더욱 강해졌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계급장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많은 일을 섬겨야 하고 더 큰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권위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오만함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지만 겸손함은 주변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 그 자리의 진정한 무게를 깨닫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